코로나 여파가 이제 회복되는 단계거든요. 네. 관광객 수도 이제 그 이상을 넘었어요. 몇 년 만에. 맞습니다. 그 대한항공도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뭐 합병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다들 경계했던 이유가 세계 10위권 맞습니다. 대형 항공사가 되기 때문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서 그렇게 경계까지 한 거예요?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FSD죠. 말 그대로 이제는 대형 국적 항공사다 보니까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 항공수가 이제 총 한 238대가 됩니다. 이게 대한항공이 158대에다가 아시아나항공이 80대 정도가 되고요. 통합 매출이 한 21조 원이 돼요.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건 지난해 기준인데요. 대한항공이 14조 원,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한 6조 원 정도가 되고 통합 자산이 이제 4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항공이 31조 원에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11조 원이 돼서 사실상 보면은 세계 10위권이 맞다라고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좀 합병이 뭐 제가 봤을 때 뭐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시너지를 낼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요소기도 할 텐데 뭐 이런 지금 불확실성만 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항공사 측의 생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또 자금적으로도 뭐 아시아나의 부채를 떠나서 자금적으로도 좀 탄탄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저는 있죠.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당연히 이제 비용이 줄어듭니다. 뭐 항공업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기름이 가장 또 비용에서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유류 같은 경우에도 딜을 할 때 사실상 이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실상 위치가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경쟁 우위에서 사실상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리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공항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또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죠. 이제 두 회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중복 노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알짜배기 노선만 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익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소비자 편익 증대죠. 물론 요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일리지가 또 이건 마일리지는 좀 더 해드리겠지만 통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상 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제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LCC죠. 이제 저비용항공사.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각자의 계열사들이 있다 보니까 지니아라든지 에어부산이 또 합쳐지면은 또 거대 LCC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뭐 비용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독과점 문제겠고요. 뭐 분명히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 노선은 제가 봤을 땐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비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물론 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묶어두긴 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분명히 비용이 올라갈 거라고요. 이유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인력 구조 조정이죠. 사실 그렇죠.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그건 조금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2년간 이제 자회사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열어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바뀔 게 많거든요. 마일리지 통합도 있는데 그 과제들을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면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먼저 마일리지 지금 한창 지난달이었죠. 난리 났었잖아요. 빨리 써야 된다. 아니면 통합되기 전에 이게 뭐 아시아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자회사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사실상 그러진 않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그대로 가고 대한항공 그대로 갑니다.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우려스러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언젠가는 이제는 사실상 물리적인 합병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의 회사가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마일리지 비용을 어떻게 할까? 이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의 평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 마일리지당 이제 한 15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12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비율을 따져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이제 고민스러웠고 지금 뭐 차트 나오고 있죠. 2년 동안 이제 그런 거를 뭐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는 모닝카메라든지 프리미엄, 모닝캄 프리미엄 그래서 5만 마일, 뭐 평생 유지 50만 마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가 이제 어떻게 이제는 비율을 나눠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코인당 사실상 네. 1마일리지당 뭐 같지는 않을 거냐 가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이제 논의될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계 사례를 본다 그러면 대부분 1대1로 했었거든요. 1대1로. 예,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합병해서 그대로 1대1로 간다 그러면 대한항공 아마 고객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가 더 가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이게 마일리지도요. 똑같아요. 주식이나 그냥 주식수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 왜 물적 분할해서 합병하고 기업이 인수합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비율을 왜 이렇게 나눠?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외국계 사례는 거의 1대1로 지금 했던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델타항공과 네. 이제 노스웨스트 항공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것도 이제 1대1이었고 그다음에 네. 유나이티드 항공과 컨티넨탈 항공도 사실상 그때 1대1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외국계 사례를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바로 마일리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채팅방에도 물어봐 주셨는데 의외로 많이 궁금해하세요. 유니폼. 승무원들의 유니폼이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다 이제 대한항공 걸로 바뀌는 거냐, 네, 네. 아니면 또 새로운 걸 만들게 되는 네, 거냐. 네. 사실 그것도 비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게 되는 거고. 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이런 얘기는 시장에서 좀 도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항상 돈과 관련된 얘기만 나오지. 그렇죠. 근데 이제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국계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회사를 독립적으로 가느냐와 아니면 회사를 새로 만드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따로 두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유니폼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의 이제는 기업 전략이 2년 후에 새로운 어떤 항공사를 출범시키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유니폼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CI도 바뀌는 마당에 그렇게 되면 유니폼의 정체성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뀔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이번 사태가 이번 일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승자의 저주가 돼서 대한항공도 재무적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볼 텐데, 근데 이제는 세계 글로벌 환경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인수합병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위라고 볼 수 있는 델타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거의 이제 작년의 기존의 기준으로도 1위를 이제 했었고요. 두 번째도 유나이티드 항공과 업계 2위입니다. 전 세계 2위 항공사인데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컨티넨탈 항공 인수하면서 사세가 확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상 이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자국 내 노선도 관점이 있었고요. 노스웨스트 같은 경우가 사실상 아시아권에 있는 그 노선이죠. 이게 강점이 있었는데 델타가 없는 이런 아시아권 노선을 인수함으로써 확 커졌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볼만하고, 아까 유나이티드 항공 업계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태평양 항공의 노선들이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 합병을 했던 이제 컨티넨탈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쪽에 노선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 노선과 대서양 노선 또 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확 커지면서 세계 1, 2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면서 세계 10위권 정도의 이제는 거대 대형 항공사가 생기는 거고, 그 FSC 저 안에서 본다 그러면 풀 서비스 코스트 캐리어 본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의미가 있는 사실상 합병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조원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합병 이후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거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다 수용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돼야지 통합도 성공적이고 논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만약 기업을 운영한다면 단 한 명도 없지는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그 흘러 들어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항상 연말 되고 연초 되면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지금 이제는
대한항공 쪽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이제는 인력 파견이죠. 그렇죠. 형식은 인력 파견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 근데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인력 파견되면 그건 이제는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서로도 안 가려고 하죠 지금 사실상. 그리고 사실 이게 회사마다 어떤 직급이라든지 승진의 뭐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또한 조합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 새 판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2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당장 만약에 지금 합병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회사를 확 만들어 버리면 이게 물리적으로 섞이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화학적으로 섞이지가 않거든요. 사업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원태 회장이 이제 경영 능력에 전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섞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은 저는 말처럼 없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과연 그 노사가 어느 정도 상생의 길을 찾아가느냐가 저는 가장 큰 문제고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이슈가 계속 이후부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물론 한동안은 좀 내려가서 걱정도 했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외국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세계 10위의 이제는 국적 대형 이제 항공사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실 한국 그 항공사가 승무원님들도 그렇고 워낙 친절하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지 않는 거여도 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서. 근데 저는 뭐 비행기를 잘 안 타봐서. 저도 자주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좀 유명하잖아요. 친절한 그렇죠. 걸로는. 서비스로는 사실상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평가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죠. 이슈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좋은 흐름 대한항공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보면은 이제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일리지랑 그다음에 이제 항공권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커진 만큼 사실 커져서 더 싸진다. 이게 뭐 지금 특강 아닌 이상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항공권 운임 상승은요 못하게끔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제는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심사를 보면서 야 이거는 그러면 일단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항공권 운임 상승은 하지 마라고 이제 약속을 받아낸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인수합병 하고 나서는 뭐 운임 상승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2년 후는 이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운임권 항공료에 대한 인상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래서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소비자 측면이잖아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2년 후에 이제는 비행기가 오르면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은 운임료 상승이 단순히 뭐 기업 합병으로 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뭐 유류라든지 유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대외적인 변수가 오히려 더 항공료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래서 갑자기 지금 뭐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지만은 갑자기 유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측에서는 뭐 변수는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